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제대학교 입학사정관 우미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을 모시고 태제대학교를 소개하는 첫 공식 행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태제대학교 개교를 위해서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늘의 이 자리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또 감격적인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 저희 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의 환영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제대학교 총장 염재호입니다. 태제대학교 입학 설명회에 와주신 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태제대학교는 20세기형 대학과는 전혀 다른 21세기형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서는 잘게 나누어진 지식만을 저희가 외우고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21세기에는 생각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지식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체득해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새로운 교육 방법, 그리고 또 현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한 학기씩 생활하면서 학생 모두와 기숙사 생활을 공유하면서 배우게 되는 현장 체험적 문제 해결형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이 기존의 미네르바 대학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LMS 학습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스탠포드, 캠브리지, 프린스턴 이런 최우수 대학의 교수님들로 저희들이 충원이 돼 있고요. 교수님들은 약 12주 동안 교육을 받고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20명 이하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좋은 장학 제도를 가지고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스터디 투어라든가 아니면은 실리콘밸리를 가서 21세기 미래를 볼 수 있는 3주간의 훈련, 그리고 또 그 유럽의 문명사를 5주 동안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투어들은 전액 저희 이사장님의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저희는 인재를 졸업한 후에도 끝까지 길러낸다는 생각으로 유명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타트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엔이나 월드뱅크 같은 인턴을 한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 생활비나 그리고 또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21세기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들입니다. 그런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의 교수진들 그리고 또 아카데믹 스태프들 모두가 이사장님과 함께 헌신을 다해서 키워낼 겁니다. 21세기에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 1%의 리더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학에서 학부 교육을 혁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태제대학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9월에 첫 발걸음을 띄게 되고 이제 새로운 대학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The next answer, 여태까지 찾지 못했던 다음의 답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재호 총장님께서 오늘 현장에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는데 오래된 해외 출장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그래서 줌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대학교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희 태제대학교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누구보다 더 큰 열정과 애정으로 현재 태제대학을 이끌고 계신 전명식 부총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명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태제대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그만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제 제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25년 전쯤 저한테 지도를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상상되세요? 25년 전? 그때는 모바일 폰도 없었고요, 이메일도 제대로 안 됐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았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유수 IT 기업의 최우수 CEO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예, 25년 전. 여러분 25년 이후를 생각해 보십니까? 아마 상상하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제자리 걸을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 또 학생 여러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그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주느냐. 그렇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가 미래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태제대학에 마지막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태제대학이 준비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또 그래 여러분 직접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크신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023학년도 태제대학교 입학 설명회 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한샘 회장님이신 조창걸 이사장님이 태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큰 꿈을 그리시고, 지난 2년 동안 태제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제라는 이름으로 현실화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태제대학교가 어떤 학교고 어떤 학생을 원하고 어떻게 키워나가고자 하는 학교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부 각정 학부장님, 그리고 자연과학부와 글로벌 선도원을 겸임하고 계시는 양정미 원장님, 그리고 인재발굴센터의 김태희 센터장님이 차례로 나오셔서 저희 태제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태제 1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학부를 맡게 된 곽지영 학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유서 깊은 태제관 본관에 오신 여러분, 오시는 길 좀 힘드셨죠? 네, 그러나 태제관에 오신 거 참 잘하셨다 싶지 않으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저는 자연과학학부 학부장과 그리고 글로벌 선도원 원장을 지금 함께 맡아서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는 양정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총장께서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셨듯이, 우리 태제대학교는 사실 기존의 어떤 교육 시스템의 어떤 부분은 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결국 태제대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해서 학생들을 더 미래가 원하는 인재로 키워낼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 태제대학교가 뛰어넘어야 할 다른 경쟁 상대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경쟁 상대로 돌리기보다는 좋은 점은 본받고 저희가 좀 참고하는 이런 상대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대학들, 카네기, 록펠러, 벤더필드가 어떤 대학을 만들었는지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 큰 대학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대학들이 어떤 변화를 이 교육계에 일으켰는지 하는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태제대학교는 지구촌의 화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판적, 창의적, 또 자기주도적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권하게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 사회가 원하는, 또 우리 인류가 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이런 변화에 기여하는 혁신적 리더를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세대학교를 나온 인재는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경영, 미래 경영, 또 자기 혁신이 스스로 가능한 이런 인재들이 될 것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들 물론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개인의 역량으로서는 비판적 사고, 어느 것 하나도 있는 그대로 그냥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능력,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을 반드시 찾아내고야만은 창의적인 사고, 또 뭔가 주어지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가진 인재, 이것이 개인 측면에서 역량이라면 사회 역량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업, 이건 물론이고 다양성, 공감, 또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화합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런 역량을 가진 인재라면 전 세계가 탐내지 않을까요? 네. 이를 위해 태제가 준비해둔 교육의 기본 체계는 이렇습니다. 1학년에서는 처음에 입학할 때 혁신기초학부라는 것을 갖추게 됩니다. 이 학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1학년 때는 교양을 배우죠. 근데 저희는 1학년 때 좀 더 앞서서 말씀드린 6대 핵심 역량을 배웁니다. 이걸 배우고 난 그 핵심 역량으로 충만한 인재들이 각 학부로 2학년부터 이제 전공 스킬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각 학부가 이렇게 현재 몇 가지의 그 안에 학부 내에 세부 트랙까지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세부 전공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전공 교육 과목 선택이 그냥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설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4개의 전공 학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인문사회학부, 자연과학부, 제가 맡고 있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부,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학부,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각각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조금씩 다른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인문사회학부에서는 문학사, 또 자연과학부와 데이터과학 인공지능학부에서는 이학사,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학부에서는 경영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1, 2, 3, 4학년 때 이 학생들은 정해진 어떤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교과목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1학년 때는 혁신 기초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1학년 1학기는 모두가 동일한 과목을 배우죠. 혁신 기초 중에 필수 과목 4과목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2학기가 되면 2과목은 필수 과목, 나머지는 선택 과목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수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이제 처음으로 전공에 대한 기초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후에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본인이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싶은, 아니면 뭔가 집중하고 싶은 어떤 컨센트레이션 개념의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게 3학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를 시작으로 이제 졸업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캡스톤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학생이 교수와 함께 자기 졸업 목표를 2년에 걸쳐서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학년 2학기까지 캡스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걸 졸업 작품으로 제시하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학생들은 조금 추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의 외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2가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한 제2외국어, 주로 이제 태제의 학생들이 거쳐가게 될 한국 이외 4개국에 대한 언어를 중심으로 아마도 선택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하나가 컴퓨터 언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2외국어처럼 하나의 외국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상자는 주로 학부에서 담당하는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상자가 우리 글로벌 선도원에서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오른쪽에 이제 이 예쁜 오렌지 컬러의 박스가 들어있죠. 이제 이 프로그램이 그린 박스와 그리고 오렌지 박스의 커리큘럼이 학년에 동시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교육 과정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그린 박스에 있는 왼쪽에 있는 박스에서 학생들이 전공 수업에서 주로 이제 지식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지식이 실제로 현장 실천, 서울을 비롯한 글로벌 캠퍼스 도시에서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이게 삶의 학생들한테 지혜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설계의 그런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교육 과정이 설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학년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실에서 전공 그리고 혹은 학제간 과목으로 그리고 졸업 논문을 향한 이제 그 결과물이 되는 것으로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전공적인 깊이가 있는 결과물로 가는 과정 속에 또 학생들이 글로벌 캠퍼스에서 서울을 출발해서 도쿄, 뉴욕 그리고 홍콩 그다음 모스코 그리고 다시 마지막 학기 서울로 돌아오는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빅 파워를 가진 그 강국들을 학생들이 한 학기씩 체류하면서 거기서 직접 이 그린박스에서 배운 지식들이 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거기서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거에서 어떠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실제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주제의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도출해보는 그러한 현장 실천 과목들이 저희는 그냥 대략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학점으로 부여되고 학생들이 실제로 거기서 진정한 그 러닝으로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제 어떤 A라는 학생이 서울에서 있으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코비드를 거치면서 도시 재생 문제 그리고 도시에서의 소득 불균형과 주거의 공간의 문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그동안에 굉장히 서울에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그동안 많이 겪었어요. 그런 친구가 태제에 와서 이런 문제가 우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MZ 세대인 자기 제너레이션한테 뭔가 이게 조금은 불합리하고 더 합리적인 뭔가 솔루션이 정책이든 아니면 소셜 시스템에서든 제공돼야 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요.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그러한 접근으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 1학년 과목 그다음 전공에서 그러한 거에 연계된 과목들을 재밌게 듣겠죠. 그러다가 서울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그러면 내 친구들하고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게 좀 그 세대 갈등 그리고 도시 재생 문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한 어젠다가 이 친구가 서울에서 뭔가 고민을 해서 작은아마 뭔가 솔루션을 자기는 고민해 보았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거를 서울시에 이거를 프로포즈로 좀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거를 전달해서 뭔가 거기에 좀 좋은 영향으로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태제가 또 도울 거고요. 이 친구가 계속 그러한 어젠다를 가지고 도쿄 그다음에 뉴욕 이런 각국의 나라를 돌 때 뭔가 공통된 주제지만 각 나라마다의 사회 환경과 컬처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다른 앵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또 그 나라에서 공통된 주제로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다가 학생들이 이제 4학년 2학기가 되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캡스톤 프로젝트로 나는 귀결지어서 나의 졸업 논문화하고 싶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설계가 그래서 이쪽에 오렌지 박스와 그다음에 그린 박스의 교육 과정이 서로 교차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그래서 그게 다 크레딧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학생에게는 진정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표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전공 강의를 맡는 교수 입장에서도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수업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주제 잡아봐라고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뭐 담배 피우는 장소, 뭐 이런 굉장히 생활 주변에 있는 소소한 프로젝트들 뭐 이런 것들을 잡아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글로벌 현장에서 어떤 보고 들은 것들이 수업 시간에 큼직한 주제 문제로 들고 와서 실제 자기가 그 배우는 것들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들도 훨씬 더 뭔가 도와줄 때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게 생기고요. 이런 교과목 중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짜놓고서 학생들한테 너 요거대로 순서대로 따라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학생을 마치 천동설, 지동설처럼 학생을 딱 태양 중심으로 딱 놓고 그 교과 과정은 학생을 중심으로 설계가 됩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저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학부에서 따라가는 트랙 개념 다 무시하고 싶어요. 저는 제 전공을 설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는 그 과정조차 열심히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교과, 비교과 과정들이 맞춤 설계가 되고 학생이 원하는 졸업 시점에 전공 디클레어까지 저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수업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잠깐 구두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은 수업 시간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뭔가 책 같은 거 챙겨가지고 이렇게 수업에 들어갑니다. 줌으로 할 때는 정말 줌 링크 들어가는데 한참 걸리고 막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태제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에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학생들이 읽거나 혹은 영상으로 미리 보고 와야 하는 것들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요. 수업 시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이나 실습 위주의 액티브 러닝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수가 지정해 주는 어떤 사후 읽기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토론에 재미있어서 토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과목을 혹시 덜 배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남지 않도록 사후에 정리하는 부분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형식으로 짜여져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거의 매 수업이 평가이기도 하고 그 학생의 성취를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수업 시간 1분 1초는 정말 단 한순간도 낭비될 수 없는 그런 알짜배기로 엮여져야만 합니다. 태세 교육은 매 수업이 미리 잘 짜여진 설계된 레슨 플랜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걸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수행해낼 수 있도록 교수들은 사전에 12주간 미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개인기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고요. 태제의 모든 수업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리 최고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학생들은 그 수업에 얼만큼 본인이 몰입하고 참여해서 많은 걸 뽑아가고 흡수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그 차이가 생기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8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 학기를 한국에서 그런 다음에 도쿄, 뉴욕, 그리고 홍콩, 모스코, 그다음 마지막 학기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수업은 온라인이지만 생활은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이게 약간 코호트처럼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거기서 분명히 집단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배움이 굉장히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그 오렌지 박스에 있었던 교육들이 실제로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실천은 모두 이제 대면 활동으로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그 글로벌 도시 안에 기숙사를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진 학생들의 그 도시에서의 배움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한 환경을 가진 기숙사를 지금 저희가 후보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떠나려면 좀 시간이 있어서 계약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기숙대학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영국의 명문 대학에서 레지던셜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기숙사를 베이스로 한 이 공동체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태제도 일단 그러한 학습 모델을 따라서 이 캠퍼스에서의 생활, 거기로부터 배우는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저희는 이제 온라인 대학이고 지금은 IT 기반의 테크놀로지가 정말 최첨단으로 또 한국이라는 곳이 그게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브러리는 첨단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학생들한테 그리고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확보하느라고 저희 디지털 라이브러리 부서가 전담으로 따로 있거든요. 굉장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미래형 캠퍼스에서 그야말로 이 메타버스 캠퍼스는 사실 곽지영 학부장님께서 이 디자인하는 것부터 하시기 때문에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네. 사실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고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 메타버스 캠퍼스는 미리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최종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께는 그냥 중간에 어느 한 장면만 그냥 이렇게 언뜻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 모습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중에 실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직접 이렇게 그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이 캠퍼스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안에 뛰어노는 저 캐릭터들이 아바타 형태로 이 안에서 돌아다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사실은 고궁 이런 컨셉, 동양과 서양의 조화 이런 컨셉이 좀 묻어나도록 저희가 잡았고요. 여기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태제관 공간입니다. 네, 태제관 안에서도 지금은 벽면도 다 비어 있고 공간들도 이제 비어 있지만 어떤 공간은 학교에 관한 소식을 이렇게 여기만 오면 항상 새 소식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 이런 곳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공간은 나중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만든 프로젝트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전시해 놓고 학생들이 여기 서가지고 이제 손님이 오시면 다 설명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이 공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실제 공간을 이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성원들과 또 이제 나중에 합류하게 될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각 층마다 지금 생각보다 조금 길게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공간들은 기본 모델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본관 뭐 4층, 5층까지 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는데 이외에도 사실은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직접 만든 공간 말고도 사실 미리 여기에 몇백 개의 공간이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들어진 공간을 우리는 그냥 세션을 열어가지고 사용하고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용도에 맞게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활용하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서 심지어 어떤 모임은 우리가 우주선 안에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발밑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논의하는 조금 호연지기 같은 걸 길러주기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우주 공간, 저 멀리 갤럭시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염재호 총장께서 이 웰컴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저기 염재호 총장의 아바타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글로벌 캠퍼스에서 글로벌 도시에서 학생들이 어떤 배움을 그 현장 체험적인 과목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잠깐 언급드린 그 세계 지도에 그 로테이션 순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또 이렇게 예쁜 컬러로 도시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C와 스터디 투어와 시빅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C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일어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소위 약간 여기서 일반 대학의 기숙사에 혹시 이제 앞선 자녀이거나 아니면 또 뭐 누가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무슨 레지던셜 캠퍼스 칼리지 프로그램을 뭔가를 했대. 뭐 그래서 기숙사끼리 뭐 학생들이 농구를 했다고 하더라. 리그전을 했대. 내지는 뭐 시화전 같은 거를 서로 했대. 동아리를 하는데 그런 활동을 했대. 이런 말들을 아마 접해본 적 많을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런 활동들이 학생 주도적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여러분들 방금 메타버스 캠퍼스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뭔가 문학적인 토론, 문학 스터디, 이렇게 문학 동아리 같은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진솔한 삶의 얘기를 정말 주옥같이 풀어놨던 그 대표하는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이 4학년 1학기 때 모스코바에 체류하면 나는 톨스토이가 너무 좋았는데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그러면 톨스토이 작품을 같이 좀 공부하고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녹아있는 러시아의 시대상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만약 이런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친구가 메타버스를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타버스를 들어가서 러시아 컬러로 꾸미는 겁니다. 방을.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물로 러시아 문학에 대한 어떤 단상을 에세이로 엮어서 결과물로 내기도 하고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보면 이 학생들이 실제로 그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동아리 활동하고 실제로 그거를 러시아에 가서 할 때의 느낌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또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구현한다 그러면 이게 물론 러시아에 머물지만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구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컨대 뭐 다른 도시에 머물고 있는 후배가 나는 톨스토이 문학에 관심 많은데 나 여기 형들이 하고 있는데 나도 들어가서 한번 합류해 볼까? 이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캠퍼스를 주축으로 한 그걸 플랫폼으로 한 학생들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공동체, 동아리 활동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형태로 앞으로 진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외에도 이 RC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1학점이라고 학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를 학점을 준다라는 건 분명히 학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아카데믹한 요소가 녹아있는 활동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학생들이 이 나라와 이 도시에 머물면서 거기서 꼭 배워야 하는 그 정신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이제 태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큰 아젠다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서울에 왔어요. 그럼 서울에서의 RC는 무엇이 될까? 그다음 스터디 투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다음 시빅 프로젝트는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시빅 프로젝트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RC와 스터디 투어를 저희는 엮어서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학생들이 여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는 그야말로 서양 문명과 그다음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우리의 어떤 고전적인 그러니까 유교와 성리학 그리고 도교 심지어는 뭐 불교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이 생활의 철학처럼 녹아 있는 도시가 서울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퍼져 있고 도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적인 형태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를 조금 공유드리면 예컨대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유니크한 문화적인 유산,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그거에 깊이가 있는 어떤 분, 그분들의 렉처를 스토리텔링처럼 재밌게, 예를 들면 요즘에 K 컨텐츠에 녹아 있는 한국의 철학, 그러면 뭐 우리 한국의 영화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너네 나라 영화나 드라마에는 왜 그렇게 밥 먹는 게 많이 나와? 예. 그럼 우리는 왜 밥 먹는 걸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소통을 하고 거기서 갈등이 있지만 화합하고 하는 과정들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그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한국의 어떤 정신이 녹아 있길래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러한 정신을 알스에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들이 뭐 한국의 인간과 자연이 굉장히 조화롭게 녹여져 있는 정신이 한국의 굉장히 유니크한 정신이다. 우리는 건축을 예전부터 지을 때 자연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짓지 않았다는 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한국 건축의 특징이더라고요. 자연을 살리고 인간도 거기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예컨대 창덕궁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기존의 정방형의 자연을 다 쳐내고 네모 반듯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식으로 궁궐이 지어져 있지 않죠. 그 옆에 끼고 있는 산과 도시 서민들, 서촌의 사람들이 살던 그 생활의 터전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궁궐을 짓다 보니까 정방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녹여져 있는 건축물이 궁궐로 탄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을 한국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론적으로 RC에서 배웠던 학습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를 현장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는 이런 어젠다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현장을 탐방하고 싶어요 라고 학생이 팀을 이루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저희 글로벌 선도원에서는 그거를 리뷰하고 오케이 좋아 승인해 줄게, 스터디 투어를 하기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장학금으로 줄게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의 플랜대로 스터디 투어를 하고 와서 보고서를 쓰고, 그거를 각기 다른 여정인 다른 팀들하고 공유하고, 그러면 아, 다른 팀들은 저런 걸 배웠구나.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고 다른 팀들하고 공유하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배움이 굉장히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RC하고 스터디 투어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도시마다 시빅 프로젝트는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은 그냥 그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로벌 선도원에서는 이렇게 각 글로벌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학점화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거기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숙사 생활, 안전하고 학생들이 갈등이 생겨도 잘 서로 화합하고 하는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영어이고 토론 베이스이고 이런 수업이 익숙치 않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고등학교까지 수업이 토론 베이스가 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해야 된단 말이죠. 사전에 많이 읽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업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하는 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 교육혁신원이라는 부서를 저희가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고요. 거기서는 학생의 개인의 맞춤화된 서포트가 무엇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학생들이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가 그 토론 기반의 플랫폼이, IT 플랫폼이 학생들이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활동을 다 리코딩으로 하고, 이 친구의 참여도와 발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리코딩으로 통계로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 교육혁신원에서는 그걸 보고, 아, A라는 학생이 지금 2주 동안 유난히 뭔가 발표도 없고 참여도 되게 부진하고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니까 계속 시선을 아이 컨택을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있고, 이 친구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학교 그 친구가 듣고 있는 수업 교수, 그 다음에 이제 교육혁신원 이렇게 여기에 일종의 통보가 되어지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직접 만나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 해서 맞춤 설계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기능이 있어서 학생의 학습 역량도 아주 4년 동안 맥시마이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이 학습은 잘 되는데 정서적으로 그리고 자아 정체적으로 단단하지 않고 자아성이 확립되지 않고 또 사회적인 어떤 역량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이 친구가 공부는 잘하지만 뭐 왕따 당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요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 정서적인 인성적 역량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학생 성공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학생 성공원에서는 이제 흔히들 사실 이제 그 학생 그리고 학부모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커리어 개발을 어떻게 도와주느냐라는 질문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태제에서는 1학년 때부터 커리어 개발을 도와주는 거는 사실은 학생의 성장에 큰 의미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내적 역량이 단단해지는 것이 좀 저학년 때는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 심리적 자원.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나는 뭐든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회복 탄력이 좋고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의 근육이 강해져야 된다는 말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것들을 저학년 때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직업과 진로의 세계에서 일단 탐색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진로로 학생들이 자신한테 가장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에 최적화된 그러한 지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학생 성공원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장학제도가 아까 총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저희가 크게 볼 때는 그 장학제도가 큰 틀에서는 재학 중에 아낌없이 제공되는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도 학생의 커리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졸업 후에도 제공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장학 지원을 통해 지금 뭐 국가장학금 5분위 이하는 정말 모든 게 학교에서 다 지원이 되고요. 국가장학금 기준으로 6분위 이상은 물론 이제 뭐 학비도 좀 내고 교육비도 내시지만 이제 그 중에 또 그 저희가 장학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6분위 이상이라도 저희가 선발할 때 굉장히 우수한 학생은 이사장 스칼라십, 총장 스칼라십 해서 또 별도의 스칼라십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다른 학생도 신청을 하고 그거를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외 가면 학생들 생활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 태제대학교도 어차피 기숙사에서 서로 학생 간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 이 친구는 영어를 너무 잘해서 서로 이렇게 맞교환해서 서로 튜터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튜터링에 따른 일종의 근로 장학생 같은 형태의 워크스터디 장학제도를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생활비도 저희가 그 지원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제도는 그 졸업 후에도 경력 관련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정말 분야별로 탑5 굉장히 좋은 해외 그레이지트 스쿨에 가는데 이 친구가 조금 연구 지원금이라든가 혹은 생활 정착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장학금도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국제기구나 스타트업 하는데 스타트업을 하면 이제 일단 창업기금이든 아니면 처음에 창업을 하느라고 생활비가 좀 아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의 그 졸업 후에도 우리의 졸업생은 우리 태제를 대표하는 그 앰베서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한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모집 요강에도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 학생의 경우 정말 타 대학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장학금 수혜가 여러분들을 맞이한다. 일단 잘 준비하셔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 이 장학제도는 저희 태제가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 저희 태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 수업과 그다음에 대학 생활, 그다음에 해외 로테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드맵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입학에서부터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이게 학년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학습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혜를 체득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4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곽재영 학부장님께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쯤은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그 핵심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른 대학에서는 전공을 배우면 막 암기를 많이 하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암기하고 수업에서는 그거를 암기한 거를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점을 받습니다. 어떤 지식은 지식 자체로 살아있지만 그게 지혜로까지 녹여 들어가는 거는 정말 개인마다 편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21세기는 이제는 우리 AI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고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는 이제는 더 이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느냐, 결정을 얼마나 끝한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회는 가고 있기 때문에 태제에서는 그래서 핵심 역량을 굉장히 키워서 그리고 마음의 근력, 그다음에 지식의 근력을 키워서 역량을 우리는 키우겠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그걸 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대략 그 학사 그리고 대학 생활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 넥스트 앤서를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도 제시하는 거지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그다음 세계의 교육에도 태제의 모델이 미래 사회의 넥스트 앤서를 제시하는 모델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 태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설명을 마칠까요? 네, 네. 부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태제가 얼마나 학생을 중요시하고 정말 학생의 성공에 진심인지 이걸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좀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입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국내 학생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외국 학생도 100명을 뽑고 한국 학생도 100명을 뽑습니다. 전형 방식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에세이 지문도 똑같이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단일 학부로 아까 학부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일 학부를 1학년 때는 들어오게 되십니다. 전체 한 100명인데 일반 전형으로 해서 태제 미래 인재 전형으로 70명, 자기 혁신 인재 전형으로 해서 20명, 그다음에 사통으로 해서 1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기초 혁신 기초 학부로 들어오신 다음에 2학년 되면은 자기 전공으로 선택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태제 미래 인재 전형하고 사통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가 1단계에서 4배수를 뽑게 됩니다. 아까 이제 70명 정도가 미래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280명 정도가 1단계에서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그룹 토론이 70%, 그다음에 개별 면접이 30%의 가중치로 뽑히게 됩니다. 자기 혁신 인재는 그 서류 전형이 100%인데 1단계에서요. 2배수만 뽑게 됩니다. 아까 그 20명이었기 때문에 40명만 요 1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면접만 100%가 저희가 주어지고 70% 여기 그 그룹 토론은 자기 혁신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만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모집 일정은 원서 접수가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고요. 인재 발굴 홈페이지 여기 URL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서류 평가가 7월 18일 날 하게 되고 합격자 발표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태제 미래 인재 전형하고 사통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하고 30일이고요. 그 다음 주에 자기혁신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두 가지를 다 내고 싶다라고 해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태제 미래 인재 전형으로 어플라이 하셔도 되고 자기혁신 인재 전형으로 어플라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최종 합격자에서 둘 중에 하나만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에서 그 필터링이 되고 합격자 등록은 11일부터 16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 서류는 18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8월 말이 되면은 입학식이 있고요. 9월 초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은 입학 지원서하고 에세이가 되겠고요. 생기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혁신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하시는 서류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서, 에세이, 생기부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미래 인재 전형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그 검정고시라든가 해외 고교는 세부적으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좀 전에 보셨던 에세이, 첫 번째 있던 그 에세이의 질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외국인 학생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1, 2, 3번 똑같이 제출해야 되고요. 첫 번째가 태제대학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 다음에 태제대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팀원으로서나 아니면 팀 리더로서 활동했던 경험하고 성장했던 사례. 세 번째가 자기주도성, 저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성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노력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2번, 3번을 잘 보시면 경험 베이스입니다. 본인이 경험을 중심으로 써주셔야지 상상의 사람을 쓰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혁신 성과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한 20명 정도 선발을 할 예정인데 혁신에 대한 주제 정의는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르게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성과가 있으시면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가 성과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놓지 않은 이유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의 자기 성과, 혁신 성과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드러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태제 미래인재 전형에서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 난 그동안의 자기 혁신 성과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전형 안내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래인재에서 70명이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는 서류 평가로 이제 필터링이 되고 2단계 개별 면접 그룹 토론 70%, 30%가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학업 수행 역량을 저희가 한 40% 정도 볼 건데요. 뭐 성적만 보는 건 아니고요. 에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의 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40% 정도로 학업 역량을 한번 볼 거고 에세이라든가 또 그 세특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기여라든가 자기주도 역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면접 평가는 이제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고요. 처음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히 제시문을 보신 다음에 제시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면접 준비 시간이 있고 그룹 토론이 40분 정도입니다. 전체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끝나자마자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로우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1차 평가를 통과한 학생이 들어오셔서는 대기를 하시게 됩니다. 면접 오리엔테이션을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에 주어진 제시문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제시문을 20분 동안 읽으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당 한 4명에서 6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40분 동안 그 토론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이 한 4가지 정도 주어질 겁니다. 토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끝나고 개별 면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 개별 면접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저희가 상이하게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나가서 유출하신 다음에 다른 학생들한테 알려주셔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기 혁신 인재 전형은 개별 면접만 갖고 평가를 합니다. 1차 평가는 아까 그 미래 인재 전형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혁신 인재 성과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당일날 저희가 면접 평가만으로 치르게 됩니다. 대략 시간은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사통입니다. 사통은 미래 인재 전형이랑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가중치도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그룹 토론을 하게 되고 개별 면접도 똑같이 치르게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미래 인재 전형에서 보여드렸던 일정이랑 똑같습니다. 사통도 똑같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특이한 게 일단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합격자 발표를 하겠지만은 학생들, 아까 학부장님들 이제 설명드린 대로 학생 맞춤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뭐 MBTI처럼 학생들의 캐릭터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보기 위해서 소양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또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합격한 다음에 기숙사 배정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학생들에 맞게 그 기숙사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금 발표해 주셨던 세 분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질문을 먼저 받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자기주도 전공 설계가 가능한 것이 이제 태제대학교의 특장점이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교에서도 뭔가 뭐 더블 메이저라든지 아니면 마이너 수업처럼 자기가 전공하는 거 이외로 다른 수업들을 같이 조합해서 듣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태제대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이 시스템이 그런 것들과 어떤 또 차별점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새롭게 뭐 기존에 있었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공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수업들을 뭔가 조합을 해서 듣는다든지 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200명의 학생이 들어온다면 최악의 경우는 200개의 전공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 개개인의 어떤 니즈와 또 희망과 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학생과 면담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공 선택은 뭐 3학년 2학기가 넘어가면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단단 뭐 규정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 태제는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거의 우리는 no rules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것이 태제의 규칙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전공을 이제 뭐랄까 지도를 해야 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말 진정한 학생 중심성을 저희가 지향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들은 너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엄두를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것이 그 트랙이라고 하는 일종의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앞으로 졸업한 다음에 진로를 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마치 이렇게 잡지책에 나오는 이렇게 길 따라가기처럼 내가 앞으로 원하는 게 뭔지 하는 거 질문 몇 가지에 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이번 학기에는 이걸 듣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정도로 저희가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다듬어가는 이런 과정을
그 학생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퍼스 중에서 메타버스 캠퍼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캠퍼스 자체 제작을 지금 하셔가지고 저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신다라는 걸 들었고, 이제 학생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의 유동적인 특성상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만의 뭐 스터디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학적 토론장이라든지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제공을 하신다라고 일단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자체 권한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 자체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메타버스 스튜디오 시스템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고도 심플하게 제공을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 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순수 이용자 입장에서 메타버스 만들어져 있는 메타버스 캠퍼스 공간을 이제 예를 들면 동호회, 뭐 스터디 그룹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몇몇 학생들이 만약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한 3시간짜리 교육을 듣고 앞으로 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역할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이 메타버스 캠퍼스를 더 이렇게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난 조인할 거야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에겐 그런 기회까지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인게이지라고 하는 본사가 아일랜드 계열에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고 뭐 에듀케이션 이런 약간 놀이 목적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니고요. 이제 좀 더 시리어스한 이런 용도의 플랫폼인데, 이제 여기에서 더 이제 플랫폼 자체를 계속 발전시켜갈 계획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 기업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우리 태주의 메타버스 캠퍼스의 능력이라고 하나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계속 커나가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쩌면 본인이 만든 어떤 에셋 이런 것들을 여기다 올리면 아까 워겐 스타디처럼 이렇게 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기능도 나중에는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입학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휴학 관련해서의 규정 같은 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학이요. 이제 태주의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게 설계되어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학생에게 휴학에 관한 어떤 자유도를 이렇게 풀리 주는 이런 일들은 좀 되도록이면 학생이 휴학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군입대라든가 이런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이제 휴학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외에 나 좀 쉬고 싶어 하는 이런 성격의 휴학은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미리 좀 학생들과 밀착 케어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휴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학부장님과 원장님들로 구성된 학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학생위원회가 학생의 휴학이며 뭐 면학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대학교 지망생이고 특이하게도 7년차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계속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에 새로 들어오시는 신규 입사자분들을 봤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이 차이가 날 때가 많은데요. 말씀하신 이런 커리큘럼, 그 트랙을 제작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학교에서 기여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활동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질문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게 자기주도의 커리큘럼 설계 과정을 어떻게 좀 프루브해 줄 거냐? 네, 맞습니다. 그게 좋다는 것을 품질 관리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태제 교수들이 여러 유형의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전임 교수, 물론 40명 정도가 이제 앞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탠포드, 캠브리지 등등 유수 대학, 우리 자연과학부 교수님도 오늘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유수 대학에 졸업하신 교수님들을 전임 교원으로 모신 것은 물론이고요. 또 다른 유형의 교수가 계십니다. 이게 애정트라고 하는 거, 혹시 겸임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스타트업 대표 네, 이런 분들을 모십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제 지금 벤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 과목에 강의를 맡으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뭐 토론과 실습 위주의 강의,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바로 학생들과 공유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설계되고 또 그 수업을 학생들이 듣고 현장 실천 과목을 통해서 다지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과목의 마이크로한 설계에서부터 또 그 학생이 졸업하고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 하는 커리어 목표에 따라 어떤 과목들을 거치고 졸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좀 더 매크로한 설계까지를 이 애정트 프로페서들께서 현장 감각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완전히 프루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다른 어떤 좀 차원이 다른 과정 설계와 과정의 운영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졸업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전통적인 대학에서는 그게 정해진 졸업 학점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 논문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학생별로 모두 전공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런 세밀한 식으로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졸업 요건도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쨌든 뭐 해외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도 GPA나 어쨌든 성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그레이딩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점이 몇 점 만점으로 돌아가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졸업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몇 학점 이상을 해야 졸업 자격이 된다. 물론 학년이 넘어가는 것도 몇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학년이 넘어간다 하는 것 기본 흐름은 다 있습니다. 예, 그건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앞서 이제 우리 양 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했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전공하려면 요거 몇 학점 반드시 들어, 이런 식의 딱딱한 이런 규정이 아니라 학생이 나는 데이터 과학과 비즈니스 두 개 학부에 걸친 어떤 약간 공동 디그리 같은 모습에 내가 직접 설계한 과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그러면 어느 과목들을 들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 결정해서 그걸 졸업 이수 요건으로 설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점은 일반적인 대학의 그레이딩 체계를 따릅니다. 네. 4.5 만점, 네. 이렇게 해서 주어질 겁니다. 매 수업이 평가로 거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필고사 없이 거의 프로젝트랑 과제 이런 걸로 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완전히 입체적인 다면 평가입니다. 과목 구성에 따라서 시험이 있는 과목도 일부 과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만 평가를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과목은 거의 매주 퀴즈가 있는 이런 과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과목은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전체가 그 과목의 평가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과목의 성격과 어떤 특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인데요. 여기 저는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혁신성과 입증자료, 증빙자료가 규격이 A4 용지 단면 기준 3페이지, 그리고 이거를 그 제출을 할 때 PDF 파일로 내야지 이게 규격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면, 예를 들면 저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준비한다고 드렸는데, 크게는 태제의 철학, 좀 작게는 좀 RC나 좀 시빅 프로젝트 이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어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좀 3페이지 기준 이거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 지원 사업에서 수상을 했다 이런 건 넣을 수 있어도, 내 사업이 어떤 거다, 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발표 자료 같은 건 증빙 자료로 이게 규격상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제출을 그 시스템상 할 수 없고, 제가 글로 뭐 몇백 자 이하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에듀텍뿐만 아니라 뭐 다른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드린,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창업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디테일하게 쓰고 싶으신 것 제가 같은데, 경험을 해본 건 아니고 예비 창업. 아, 네. 예.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규정의 기준에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 면접을 또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본인의 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 장학금도 아까 제가 뭐 다 봤지만, 뭐 졸업 후에 스타트업 창업하면 뭐 장학금 뭐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재학 중에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뭐 그런 금전적 지원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타트업이 아니라 시빅 프로젝트랑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면이나, 뭐 장학금도 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무슨 시장성 같은 거를 미리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사업 그 아이디에이션에 녹여들고 하는 것들은 학생들의 활동에,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사업이 이제 그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뭔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면 태제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재학 중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시빅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그거를 좀 아이디에이션 하는데 조금 보통의 다른 학생들이 프로젝트 하는 것보다 조금의 금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장학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재학 중에 뭐 창업을 할 테니 그 창업의 그 시드머니를 준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범주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는 사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사는 길은 정말 좋은 창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말 경제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한 학기로 잡고 하면은 그 한 학기 동안은 그 나라에 산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게 어려움을 겪은 게 뭐 제2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부가 어렵거나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6개월 동안 이 태세대학교가 원하는 거는 그 학교를 외국에 다니면서 온라인 캠퍼스로도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 현지인들과 그 사회에 녹아 들어가는 게 목표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물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이 인종차별이나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직접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겪는 어려움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학생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도움을 더 주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부나 그런 글로벌 캠퍼스 학교 안에 있는 일 외에 그 현지에 살면서 인종차별이나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학교가 구체적으로 뭐 학교에 뭐 상담사가 있어서 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긴급 연락처가 있어서 뭐 연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있는지가 더 궁금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 태세대학교 원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북 스마트랑 그다음 브레인 스마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구분짓기 어려우니까, 뭐 만약에 북 스마트만 더 많다고 해도 막상 가면은 뭐 멘붕이 올 수도 있고, 멘탈이 약하신 분들도 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강하신 분들도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이 학교가 그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밀어줄 수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글로벌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에서 한 학기씩을 하는데 일종의 보따리를 계속 챙기고 이동하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패킹을 하고 그 다음 도시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또 도착하자마자 수업을 듣고 RC를 하고 스터디 투어를 하고 학생들하고 민글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그 역량이 탁월하신 분만이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그 부모한테 디펜던트하고 수동적으로 이끌려왔던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삶을 영위하셨던 분이라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챌린지가 크게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입시 설계를 하면서 학생들을 그런 능력을 참 많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의 리더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 셀프 디렉티드 그리고 자기가 자기 거는 정말 능동적으로 잘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학생, 그게 어찌 보면 아카데믹 어빌리티 요만큼 높은 것보다 사실은 그 역량이 실제 생활에서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이 좀 더 태제에 핏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태제가 일단 맞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모델은 이렇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모든 기숙사가 있어요. 모든 기숙사에는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거기에는 태제에서 직접 고용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감 선생님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레지던셜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정하고요. 현지에 그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레지던셜 어시스턴트가 약 3-4분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너무 행복한 고민이 될 정도로 200명을 모두 다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어시스턴트가 더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첫 해는 대략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각 도시마다 한번 그려보세요. 각 도시가 5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그 캠퍼스에는 이 레지던셜의 학생들의 학업을 모니터하고 정서적인 생활과 다른 학생들의 소셜 액티비티가 괜찮은지 모니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RC, 그 다음 스터디 투어, 그 다음 시빅 프로젝트를 하는데 로컬 사람들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예를 들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권 잃어버렸어요. 다음 도시로 가야 되는데 항공권 잃어버렸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저희가 지금 세부 사항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이게 모스크바든 뉴욕이든 그 현지에서 학생들이 저 이러한 트러블이 있어요 라고 하면 기숙사에 상주하는 레지던셜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24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주를 합니다. 층마다 같이. 그러면 이분이 이머전시 퍼스트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라면 레지던셜 사감 선생님하고 레지던셜 마스터하고 의논을 할 거예요. 이 사안을 여기서 핸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글로벌 성공원으로 넘겨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정서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학생 성공원으로 넘겨야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교육혁신원으로 넘겨야 되는 이슈인지 이슈를 구별해서 그다음에 그 실무부서로 이거를 연락을 취합니다. 바로. 그러면 실무부서 이걸 넘겨받아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여기서 뭐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하든 아니면 뭐 예컨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다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을 서포트 해줘야겠죠. 그러한 것까지 거기에 현지 우리가 그 고용되는 우리의 아주 프로페셔널한 스태프들이 체류할 예정이고 그러한 것들을 옆에서 밀착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분들이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엄마처럼 케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옆에서 이거 하나 도와주면 딱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분들을 저희가 고용하고 굉장히 몇 달 동안 트레이닝을 굉장히 시켜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뭐 그분들은 저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거든요. 거기 같이 머무르는 그 레지던셜 어시스트들은
그러니까 이게 심폐소생 기술 같은 것도 이 친구들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머전시에 대한 것도 대응이 24시간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스태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좀 부가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공식화된 거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IT 엔지니어 본능으로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침해하지 않되 안전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기 바깥에 있는 온갖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활용해 보면 우리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 중에 정말 학생들도 다 동의하고 같이 활용하자 하는 게 나타나면 또 금세 우리가 만들어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아마 이후에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네. 커리큘럼을 보면 1학년 때 제2외국어를 배우고 2학년 때 일단은 전공 기초를 하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3학년 때 원한다면 다른 과목의 전공 기초를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2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토론 면접 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잘 얘기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진 토론 방식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뉜 찬반 양론으로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 있는데 혹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토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제시문을 저희가 출제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찬반 형태의 내용으로 주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찬성도 아닌데 뭐 찬성 입장을 쓰라든가 반대인데 뭐 찬성 입장을 쓰라 이런 요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토픽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찬성하면 왜 찬성을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찬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토론이 4분이신데 4분 다 찬성일 수 있거든요. 4분 다 반대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감점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런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 중심으로. 부가적으로 영어 제시문 난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주 평이합니다. 고1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평이합니다. 똑같은 제시문 수준이 외국 학생들도 적용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기 혁신성과 입증 자료 제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증빙 자료에서 서류 평가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만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온라인으로 뭐 서칭을 해서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던 대표적인 입증 자료는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인증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 서티피케이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닌데 본인이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리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럴 리는 없지만 학생마다 약간 좀 개인적으로 부탁으로 써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양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혁신 성과를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유튜브 링크를 첨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유튜브 화면을 capture하거나 하는 그렇죠. 식으로 올리거나 본인이 만든 거면 그런 것도 공식 자료로 인정이 된다는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2외국어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다니는 국가의 언어들 위주로 배우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거나
혹은 이제 어떤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 학문을 공부할 때 필요한 외국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융통적으로 언어를 허용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태제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논의가 거의 한 학기 이상, 6개월 이상 진행됐던 서브젝트인데요. 사실 여기서 제2외국어를 왜 2개를 더 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파이썬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파이썬은 일단 접고 제2외국어를 그럼 왜 하라고 하는가라는 거에 그 근거가 뭘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글로벌 프로그램하고 국가를 선정하는 그 이사장님의 어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받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입장, 미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미중일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제2외국어가 그냥 뭐 독일어도 되고 프렌치도 되고 그러면 어떨까? 그게 오히려 더 대학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제2외국어를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언어를 좀 알아야 그 세상을, 그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자, 어느 쪽일까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결론이 약간 이제 후자로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중일러를 가는데 영어와 그다음 나의 네이티브 랭귀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한국어와 영어예요.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우리가 글로벌 로테이션에 도는 나머지 나라, 그러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그 나라 중에 2개를 추가로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정도까지는 알고 글로벌 로테이션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래서 외국 도시로 떠나기 전까지 그것들을 여기서 조금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 활용해서 조금 공부를 해두고 가면 현장에 가서 한 학기 머물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외국어를 우리가 외국 여행해도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기본적인 랭귀지를 알고 가는 거와 안 알고 가는 거는 거기서 내가 현지에서의 인터랙션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랭귀지로 태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제2외국어를 외국을 떠나기 전에 가능하면 학생들이 이수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권장하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 이제 시도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한 걸음을 내딛지만 또 가보지 않는 길이라서 좀 두려움도 있는 것도 또 불안한 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일기는 그만큼 참 중요할 것 같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또 일기일 것 같아서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대학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중심으로 뽑을 텐데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정서적인 거나 여러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이제 일기들은 더구나 우리의 입시 중심의 교육이잖아요. 주도적인 게 아니고 주입식 교육이어가지고 이제 딱 대학을 들어오면 더구나 태제 대학을 들어오면 멀티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아주 수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바로 영어 수업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자기 주체적으로 이런 멀티로 뛰어야 할 때 굉장히 혼선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멘토, 왜냐면 선배가 없는 상황이니까 멘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교수님들하고 지도하면서 계속 그런 고민들도 상담하고 아까 물론 이제 학생의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잘 정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양한 일들을 하는 교수진들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었는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당장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할 터인데 그래서 기숙사가 어딘지 그래서 주말마다 외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지 그런 뭐 어떤 그런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 학생들 100명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 와서 같이 하는 거는 아니죠. 그쪽에서 하는 거죠. 다 같이 옵니다. 닭은 같이 네, 모입니까? 한국에 같이 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에서 같이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 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기숙사가 지금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위치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외국 학생들은 그 입시 위주의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어쩌면 자연스럽고 알기로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많이 돼 있고 그들의 모국어 아니면 영어가 자유로운 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토론 문화도 강점이어서 출발선에서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럼 아까 우리 입학처장님인가 말씀해 주셨던 학생 한 명 한 명의 그런 뭐라 그래 구원제도라 했나 그런 것들이 된 건가? 네, 그런 것들 질문이 좀 너무 장황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기숙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패컬티 문제 그다음 곽지영 학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그 기숙사는 지금 저기 을지로 사가역 주변에 그 호텔 U5라는 그 공유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호텔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호텔 내에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공유 키친이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소강당이 있고 공유 회의실이 있고 공유 빨래방이 있고 공유 피트니스가 잘 되어 있고 그러한 시설들이 다 갖추어진 호텔이라는 이름을 붙인 공유 공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기를 거기에 그 일종의 이그제큐티브 룸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투룸에 우리 왜 그 좋은 호텔에 비싼 데 가면 거실이 있고 스위트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실이 있고 방이 하나 또 엑스트라로 딸려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2인 1실은 학생들은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인 1실은 학생들이 갈등이 되게 많다라는 저희가 좀 보고를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인 1실로 이 그 큰 곳에 방 하나에 2명 또 다른 룸에 2명 거기에 책상과 그다음에 내 개인 옷장과 그다음에 침대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냉장고 그다음에 4인 테이블을 접이식으로 두어서 평소에는 넓게 쓰다가 자기네끼리 뭐 게더링하고 숙제하거나 밥 먹거나 할 때는 그거를 또 펴서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간을 꾸며서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또 일어날 때는 지하 1층에 있는 공유 공간에 가서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모이기도 하고 학생회를 조직하게 되면 학생회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공유 키친 같은 데 가서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있으면서 자 이번 주는 우리 모두 뭐 예컨대 그 자기네 나라를 소개하는 날로 한번 해서 조그만한 DC 퍼틀락 파티처럼 서로 쿠킹 해가지고 그럼 같이 공유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주간으로 할까? 그러면 주말에 그런 것도 거기서 가능한 그러한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지금 호텔을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저희 태제대학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조금 그 당장은 저희가 못했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태제가 세계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건데 그 친구들이 정말 그 기숙사에서 배움도 좋고 생활도 좋고 생활이 좋다라는 거는 럭셔리어스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어떤 러닝이 학습이 가장 조화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는 기숙사를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직 어디일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님 뜻은 제가 앞서 글로벌 그 캠퍼스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각 국가에서 배워야 되는 그 어떤 유니크한 정신, 철학 그거가 사실은 유형적으로도 도시에서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지금 선정하시느라고 사실 태제 이제 그 홀딩스 지주사에서 지금 부지 선정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무슨 땅값이 좀 저렴하고 공간이 여유롭다고 하여 저 서울의 외곽으로 빠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서울의 도심 안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뭐 외박이라든가 외출이라든가 저희는 태제의 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지나치게 많은 룰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집에 가면 안 돼, 뭐 너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왜 또 가니,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으나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금 잘 있는지는 레귤러 베이스로 체크는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들도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에 우리의 관할하에 잘 관리하고 있다,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교육부 법무부에서 되게 예민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도 있고 또 이제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안전하게 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는 또 메이크 슈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을 컨트롤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하게 잘 있는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의 레귤러 베이스 모니터링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한 가지 여기서 좀 이제 우스운 말씀드리면 그 호텔 앞에 주말에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 빨래 받아간다고 기다리시고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아니 돼요. 이제는 학생들이 계속 그것도 자기의 생활이에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내 공간을 청소하고 내 의류 일주일 동안 거기 코인 넣고 하는 세탁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순서 기다렸다가 빨래해서 드라이어도 다 있기 때문에 말리고 그걸 다 개켜서 옷장에 넣고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입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그런 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패컬티 관련해서 답변이 아직 조금 남아서요. 네, 질문 좀 이따가 받겠습니다. 그 영어로 우리 학생들이 좀 불리한 상황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태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이제 배움을 뭐 제한받았다 이런 일들은 최소한 없게끔 저희가 영어 자체를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학생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졸업한 시점에 굉장히 플루언트한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직접 토론이 원활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교수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학생의 학업도 챙기랴, 일반 뭐 생활도 챙기랴. 그래서 사실 교수들의 연구도 하랴. 교수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태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생활 면면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각 전문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5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에 소속된 연구원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굉장히 밀착 케어를 하는 구조이고요.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부분을 책임질 교수진은 1학년 교육은 전원 모두 뽑아서 이미 12주에 걸친 교육을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요. 2학년 이후 전공 과목에 대한 교수진은 이미 이제 각 학부별 한두 명 정도씩은 다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분들 외에 이제 전공 수업이 시작되기 충분히 전에 교수 연수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교원 충원은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요번에 저희가 입학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능력 이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어플라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3월 입학으로 또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는 9월하고 3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 학생들은 9월에만 입학을 합니다. 네, 그 좀 시스템에 관해서 좀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방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방학 뭐 9월 학기제를 기본으로 1년에 2학기 이렇게 되는데 방학은 보통 한국 대학은 뭐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 1학기가 되고 뭐 긴 방학이 2달 이상의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태제의 방학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기존 한국 대학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대강만 알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틀은 한국의 대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15주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5주 수업을 하면 12월 한 15일에서 20일경이면 학기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겨울 방학이 되죠. 그 겨울 방학 동안에 뭐 예컨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들었지만 이제 4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스페셜하게 이렇게 러닝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4학년 1학기 마치고 러시아에서 바로 유럽 그랜드 투어로 연결지어서 약 6주 동안 유럽의 그랜드 투어를 하고 서울로 돌아온다. 이런 경우에는 겨울방학이 예컨대 나의 마음대로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학기 끝나고 방학 동안에 스페셜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기본적인 방학과 같습니다. 이 수학점이 기존 한국 대학처럼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학점은 어떻게 매겨지는 거고 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빅 프로젝트도 뭐 몇 학점이다 이런 식으로 뭐 있다던가 예를 든 겁니다. 네. 네, 그 이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왼쪽 박스 그리고 오른쪽 네네, 박스, 맞습니다. 오른쪽 박스의 그 오렌지 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컨대 오렌지 박스는 이제 현장 실천 과목이다 해서 영어로는 우리가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고요. 그게 4학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 서울 or 코리아 이게 4학점. 그다음에 재팬 4학점. 그래서 이게 5개 국가고 5개 국가에서 각각 하면 20이 되죠. 그래서 20학점. 거기다가 실리콘밸리 투어를 저희가 이사장님의 풀 그 펀딩으로 1학년 2학기 마치고 실리콘밸리 투어를 가게 돼요. 근데 그 투어도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생들을 마치 여행사 가이드처럼 데리고 다니는 투어는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가 나는 뭐가 좋을까? 나는 예컨대 요즘 미디어 컨텐츠에 관련된 IT 쪽을 나는 정말 많이 가서 탐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앵글에 맞춰서 여정을 짜고 거기서 그런 거에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의 눈을 확장시키고 앞으로의 자기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적인 컨텐츠가 충분히 갖추어진 실리콘밸리 투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학교로부터 어프로브를 받고 그다음 풀 도네이션을 스칼라십으로 다 받아서 학생들이 그걸 수행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공유하고 그러면 그게 또 1학점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투어도 1학점.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컨텐츠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점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끝냈고요. 그래서 그랜드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그랜드 투어도 유럽의 서양 문명사가 얼마나 큰 흐름을 두고 왔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리스 문명부터 도시 문명부터 그다음에 권력이 가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서 그다음 중세로 가고 중세를 거쳐서 그다음에 인본주의로 가면서 르네상스가 싹 트고 그게 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근대 항해 시대가 올리면서 해양에 이제 그 일종의 트레이드가 아주 대변혁을 일어나는 서양 문명의 큰 흐름에서 학생 그룹들이 생각할 거예요. 나는 무엇을 따라 그 서양 문명을 트래킹하고 살펴볼 것인가? 나는 건축을 따라보는 거를 보고 싶다. 어떤 친구는 나는 그야말로 대항해 시대에 관련되는 거를 공부하고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분명히 학습적인 학생이 분명히 학습을 분명히 하는 요소를 다 녹여낸 그랜드 투어가 디자인되고 그걸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학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렌지 박스 안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도시마다 있는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 그래서 그게 20학점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그랜드 투어 해서 22학점 이게 다 학점화 되고요. 그게 이제 그 만약에 그거를 이수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걸 이수에 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컨대 그거를 투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무언가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그 여정에 뭐 예컨대 외국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은 우리는 그 패스포트가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조금 좋지 않은 레코드를 가진 나라의 패스포트 홀더인 외국 학생이 왔는데 이 친구가
뭐 유럽에 가려고 그랜드 투어를 합류하려고 했는데 뭐 생겐 조약 때문에 어느 나라에 딱 비자가 어프로벌이 안 돼서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그랜드 투어에서 그 풀 여정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 친구는 그 이외의 그러한 핵심적인 학습 컴포넌트를 다른 대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글로벌 선동에서 고민하면서 학생들을 가이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학점 체계는 대략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덧붙여보면 조금 마이크로하게 생각하면 한 주에는 수업이 100분짜리 수업이 2번이 진행되는 이런 방식이어서 한 과목은 4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4학점으로 된 수업들을 이제 전공 뭐 혁신 기초부터 전공 필수 뭐 기초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누적해서 듣게 되고요. 여기 캡스톤 세미나는 1학점짜리가 3학기 동안, 그다음에 캡스톤 프로젝트는 4학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4학점 단위의 과목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 말씀 주신 뭐 ILC 스터디 투어, 시빅 프로젝트 이런 그리고 캡스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학점 체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이거 서류 제출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공통 제출 서류를 보면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제 필수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해외고교 졸업자를 보면은 이제 그건 또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생활기록부가 유학생들한테는 필수인 건지 아니면 선택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선택이라고 하거든 필수라고 하거든 제출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약간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생활기록부라는 거는 딱히 없고 teachers letter라고 약간 선생님들한테 이메일을 넣거나 아니면 따로 얘기를 해서 그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저에 관해 써주는 에세이라는 페이퍼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걸로 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했던 활동들만 간단히 적어서 학교에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그런 거를 받았더라면은 제출을 할 때 영어 원본으로 내도 되는지 아니면 그걸 또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제출 서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생활 기록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라는 거고요.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는 학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서류를 내서 학생들의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그리고 졸업장 또 이거는 졸업 자격 확인을 위한 거고요. 맨 아래 보시면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이 내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식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이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제출 그러니까 해외고에서 받은 영어로 된 서류는 영어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는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언어는 공증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된다. 그리고 재학 증명서를 보면은 한 학기 이상 재학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교에 재학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외국에서 성적 증명서 한마디로 트랜스크립을 받으면은 거기에 연도랑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미국 학교에서 말하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는 성적 증명서이기 때문에 또 따로 재학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재학 증명서는 국내고를 졸업한 학생, 국내고를 졸업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한 학생들 중에 해외에서 다닌 재학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재학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은 그걸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고 졸업한 학생 중에서 이 자료가 해당이 됩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질문하신 분들, 그리고 줌에서도 100명 이상의 분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장에도 50명이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 태제대학교에 대한 이 관심에 저희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태제대학이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에 또 이분들 다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